햇밥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6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6%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데 정점이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다 물가가 7%대를 찍는 게 아니냐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 우려도 갈수록 커지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죠. 이 미증유의 상황과 맞닥뜨린 경제 상황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인천대 경영학부 홍기용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6%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사실 우려를 했죠. 4월에 4%대, 5월에 5%대, 그래서 6월에는 건 얼마나 나올까 걱정이 많았는데 결국 6%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홍 교수님 어떠세요? 지금 물가가 잡히질 않네요, 보니까. 네,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 그 24년 만에 그 6%대 그 물가 지수를 네,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처음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의 국한된 문제가 이제 IMF 때는 좀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지금은 국제 상황과 함께 또 이 전쟁 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정치적인 그러한 문제까지 들어가 있어서 단순하게 볼 수 없는 또 미국 등 그 대부분의 국가가 네. 지금 같은 형편에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상당한 그 지속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상당히 그 이 문제와 인식을 가지고 네. 대처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상당히 부담을 안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게 좀 지나친 걱정인지 모르겠는데 7%대도 걱정을 해야 될까요? 지금 그 이 추경호 이 부총리께서도 이미 네. 이 이후에 지금 공공요금도 지금 인상을 스케줄도 있고 당연히 또 이 원자재 또 원유 이런 여러 가지 대외적인 것과 국내적인 문제가 같이 병합이 돼서 7%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언저리를 내보인 바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뭐 그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네. 상황에 와 있습니다. 더 걱정이 커지는데 석 교수님 어떠세요? 사실 걱정이 현실이 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도 홍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7%를 넘길 수도 있다고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갑작스럽게 종결된다는 듯이 하는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지수 외에 통화 정책에서 중요하게 참고하고 있는 지표인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살펴봤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것은 물가 상승률의 장기 추세를 보기 위해서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식료품 가격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물가지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의 그 상승률을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뿐만 아니라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2.2% 이상 상승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올해 4월부터는 3%대로 오히려 상승폭이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요. 3.9%, 전년 동월 대비 3.9%나 돼가지고요. 이게 얼마나 큰 수준이냐면 2009년 2월 이후 최대치의 상승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 추세,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 추세, 그다음에 또 소비자 물가지수를 선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생산자 물가지수의 상승 추세도 또 이제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를 바탕으로 봤을 때 이 물가 상승률 추세는 줄어들 것 같지 않고 그래서 7월 달에는 7%도 넘길 수도 있다. 이런 게 예상이 되고요. 제가 또 한 말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통화 정책에 있어서 주로 참고하는 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PC라고 그렇죠. PC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한국은행에서는 물론 그 통화 정책을 그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내부적으로는 그 물가지수를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대외적으로는 공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는 네. 그 한국은행이 시장 참여자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네. 이 코어 프라이스, 퍼스널 컨섬션 익스펜디처 프라이스 인덱스라든지 코어 근원 물가지수. 예, 근원이죠. 네, 이것도 네. 똑같이 변동성을 식료품과 예, 에너지 가격을 뺀 거죠. 장기 추세를 보는데 유리하기 하기 위해서 아니면 퍼스널 컨섬션 익스펜디처 프라이스 인덱스 그러니까 이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요 자료를 갖다가 좀 이제 공개를 해주시면 뭐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그거를 보고 이제 공론회장에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라든지 민간 기업에서도 그걸 참고해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CPI랑 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계산 방식의 차이 때문에 그 CPI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정확한 평가와 전망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두 개를 얘기시네요. 우리가 비교해서 판단해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말씀을 주신 거 어쨌든 7%대도 충분히 가능한 지금 상황이다라고 아주 엄중한 상황에 대해 체크를 해주셨는데 허 교수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네. 뭐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뭐 동의하는 부분이 많고요. 다만 이제 조금 저라도 약간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걱정스럽네요. 드리는 부분은 많은 국제기구들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3분기에 오일 가격이 아마 피크를 칠 것이다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은행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시나리오로 상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저희가 그 소비자 물가 지수 계산할 때 한 3분의 1 정도가 식료품과 에너지의 가중치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에너지 쪽에서 피크를 치고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씩 뭐 아주 천천히 내려가겠죠. 빨리 급격하게 내려가지는 않을 거죠. 그렇지만 뭐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7%대 물가를 진입할 수는 있으나 아주 오랜 동안 지속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에 어쨌든 기름값이 좀 피크 정점을 찍으면 이제 물가에도 어느 정도 좀 하향 압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긴 한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물가의 정점이 언제일 것이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여 년 전으로 시간을 좀 돌려서 이명박 정부 때였던 2008년 전후를 좀 보면 당시에 2007년 10월쯤에 3%를 기록했고 또 그 이듬해죠. 2008년 7월에 5.9%라는 아주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9월까지는 5%대를 기록했고 그 이후부터는 좀 줄어서 4%대까지도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즉 보면은 3%대로 올라온 지 한 1년 정도는 굉장히 높은 물가가 지속이 됐다라는 얘기라면 우리도 지난해 10월부터 이 물가 상승률이 시작이 됐다라는 가정하에 올해 10월, 그러니까 1년이 되는 시점인 올해 10월 정도면 정점이 올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오일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좀 덜 받으면 올 것인가가 궁금해지는데 홍 교수님 정점 언제쯤 올까요? 네, 지금 우리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이명박 시절에 5.9%까지 이렇게 높게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1년도 길이가 그 텀이 1년도 안 돼서 상당히 이제 완화가 됐죠. 기간이 당시에는. 아주 그래도 1년 내에 이제 잠시 피크 갔다가 내려가고 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런 그 원자재나 이런 것이 그 파생 상품 등 금융에 의해서 증폭한 그런 영향을 좀 받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때는 IMF하고 달라서 국제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금융시장이 안정화됨으로써 좀 이렇게 잦아들었긴 했는데 요번에는 저렇게 바로 그 정점이 바로 딱 가고 한두 달 만에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 원인이 뭐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일어나고 또한 그 이 세력 즉 말하자면 러시아와 유럽 간에 여러 가지 그 프레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인위적인 그런 그 가격 변동과 공급의 이 시장을 교란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떤 그런 파생 금융시장만의 해결이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단안까지 다 포함되는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함께 조정되지 않으면
그것이 금방 해결될 소지가 없을 수 있고요. 또 한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그런 원자재나 원유는 뭐 대외적인 게 있다 하더라도 네. 우리 간에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공공요금 등 이런 것들이 억제되어 왔던 것인데 그 공공기관의 부채가 583조가 이르게 되고 한전 같은 데는 올해만 해도 몇십 조가 적자가 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걸 맞아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게 억제해왔던 걸 미뤄왔던 거를 지금 약간씩 지금 반영하고 있죠. 네.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이런 피크가 온 다음에 하향으로 오는 그 기간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기는 그 당시 이명박 시절하고는 좀 다른 면이 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복합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게 좀 더딜 것이란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정점은 언제쯤 정점이 지금 현재는 S&P 같은 데는 벌써 뭐 우리 하반기는 5%라고 어제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좀 오히려 7%가 아니라 이렇게 좀 낮아질 수 있다고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정부가 보는 그 추경호 부총리당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쉽게 내려갈 것 같다고 보지 않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다음 달에 지금 공공요금들이 스케줄상 조금 올라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물가가 하방으로 내려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와서 조금 좀 더 올라갔다가 다만 지금도 유가는 이제 곡물이 약간씩은요. 최근에 6월 1일 정점으로 좀 내려가는 것도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크진 않더라도. 그렇죠. 크진 않더라도. 그래서 더 올라가지 않고 좀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선물 거래에 의해서 3개월 전에 아주 3월 달에 아주 비쌌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물량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걸 다 보고 아마 한 몇 개월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점 언제로 보십니까? 저는 3분기에 물가가 정점에 도달한다고 현 상황에서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2008년과 그 인플레이션 추세가 유사하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2008년에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전쟁도 없었고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와 곡물 가격 상승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공급망 타격 같은 충격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상승 추세가 동일하다고 해서 하락 추세도 동일할 거라고 속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현재는 무엇보다도 대내외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측하기가 어려운데요. 일단 미국과 우리나라 경우를 이제 비교해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통화 정책을 할 때 그 참고를 하고 있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그래서 인플레이션 레이트의 장기 추세를 판단할 수 있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그 경우는 올해 2월 전년 동월 대비 5.3% 상승한 것을 고점으로 해서요. 5월 4.7%까지 3개월 연속 소폭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심스럽게 시장 참가자들이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도 올해 3월 전년 동월 대비 6.6% 상승한 것을 고점으로 해서 두 달 연속 6.3%대 상승으로 그냥 약간 하락하면서 그냥 머물러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과 한국은 제가 보기에는 시차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여러 주에서 2월 달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해제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올해 5월 2일부터 이제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고 실내에서도 이제 뭐 모임 금지를 해제하고 방역을 해제해서 이 방역 해제에 3개월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이제 막 방역이 풀려가지고 보복 소비 욕구가 막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은 지금 여러 민간 금융기관에서 빠르면 올 가을부터 뭔가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내려올 거라고 예측을 하니까 한국은 그거보다 약 한 3개월 정도 시차가 있어서 빠르면 올 연말부터 제가 보기에는 고점을 찍고 인플레이션이 좀 하락 추세를 보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추가적인 대외 변수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요.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저 2008년의 경우처럼 급격하게 인플레이션이 하향 안정화를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에너지와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추세가 지속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정점에 이르렀다고 해서 물가 상승 추세가 급격하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현 상황에서는 한국의 물가 상승 정점은 연말 정도에 아마 찍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사실 이렇게 물가가 어쨌든 올해 좀 지속될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된다면 한은의 결정에 좀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물가를 잡을 수 있느냐의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제 13일에 금통위가 있습니다. 금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빅스텝, 그러니까 0.5%포인트의 인상을 결정할 수 있을까 하느니, 그리고 우리가 FOMC보다 먼저 하기 때문에 이걸 과연 이런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어린 시선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역사상 이제 뭐 빅스텝을 했었던 적은 없었고요. 네. 다만 지금 올해 남아 있는 금통위가 4번입니다. 예. 그리고 미국이 아마 올 말 되면 한 3.25에서 3.5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같은 경우는 한 3%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1.75니까 사실은 0.25씩 4번을 올려도 3%까지 갈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면 빅스텝을 해야 그러면 빅스텝을 해야 되는데 결국 지금 이제 두 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아마 지금이 인플레이션의 굉장히 소용돌이가 굉장히 심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그 미국에서도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한은에서 빅스텝을 한다면 아마 이번 금통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이번에 0.5, 그 다음에 0.25씩 3번 해서 한 3% 정도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7월에 그러니까 FOMC 결정 보기 전에 빅스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홍 교수님은 어떠세요? 지금 그 우리나라 지금 1.75% 정도의 우리 기준 금리가 그 IMF 코로나 이전에까지 그때 직전이 1.75였다가 좀 내려갔다가 다시 그 올라간 겁니다. 우리가 역대로 한 20여 년을 보면은 미국보다 보통은 이 금리가 좀 기준금리가 높았죠. 그 한 3번 정도가 이제 낮았는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 미국의 중심으로 하는 그 금리에 따라가도 어떤 경우에는 바로 계속해서 비례적으로 계속 따라가지는 않았고 스텝을 밟은 건 아니고 그 멈췄어요. 조금 약간씩. 그래서 그게 이제 세 번 정도 있었던 거죠. 요번에도 그럼 어떨 거냐 하는 건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금리를 더 계속해서 이 상황에서 올릴 거냐, 더 앞당겨서 먼저 선제적으로 올릴 거냐, 미국에 가는 스텝보다 우리가 더 따라가는 쪽에서 오히려 요때 지금 크로스 상태가 있는데 미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갈 거냐 하는 그런 기로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 기준금리 상단하고 우리가 똑같아요. 같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겠죠. 고민 시점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스텝을요, 지금 현재 미국은 3%대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기본적으로는 지금과 과거에 보면 1%포인트 이상 갭을 가지고 우리가 낮게 유지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벌어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본이 유출 등 상당한 우리가 개방경제 체제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낮게 하더라도 올릴 수밖에 없을 거다 하는 거죠. 미국의 그런 전망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럼 낮아가는 걸 또 생각을 해보냐. 너무 그동안에 몇 년 사이에 가계부채나 이 부동산 폭등에 따른 그 또 국가부채, 또 공공부채 등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부담한 이자 부담이 몇십조를 지금 나오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침체를 가속화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기로에서 스텝은 이 정도는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쪽에서 속도가 빠르면 그렇지만 여기에 그 금리 당국, 한국은행 등 여러 당국에서는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거다. 만약에 1.75에서 이제 지금 올라가면서 3%까지가 간다 그러면 부담 능력 지금도 벌써요 시장 금리가 엄청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이상으로 가게 될 때는 상당한 왜냐하면 한 과거 5년 정도는요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올스톱 상태였었습니다. 어떤 국제 경쟁력을 위해서는 그런 단계를 못 밟다 보니까 그런 단계에서는 좀비 한계 기업 등이 또 일반 가계 이게 영향을 줘서 상당히 국가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상태가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는 물가 오르고 이자 부담도 커지면 가계에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는 또 침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들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얘기로는 7월, 8월에 있는 두 번의 금통위에서 하느니 빅스텝을 해야 된다. 50bp씩 두 번을 올려야 된다. 안 그러면은 미국과 너무 금리차가 벌어진다라는
전망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제 생각으로는 그 연속적으로 빅스텝을 할 필요까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요? 한 번은 뭐 불가피하다. 그래요? 7월 13일에 빅스텝은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월 말에 FOMC 결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근데 현재로서는 FOMC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을 예상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빅스텝을 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0.25% 포인트로 인상하게 되면 미국 기준금리 상단과 일치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상태에서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7월에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25bp를 올리고 미국의 연준의 결정을 보고 올리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지금 현재 오늘 너무 늦나요? 소비자 물가지수 크게 오르고요.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레이트도 지금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는데 저희가 먼저 베이비 스텝을 올릴 경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확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 커질 가능성이 크고요. 저는 그것보다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최근에 정부에서 물가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게 오히려 한국은행의 그 통화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지금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하고 현 상황에서는 8월 달에는 베이비 스텝만 해도 충분한 상황인데 정부의 그 물가 대책이 오히려 그 한국은행의 빅스텝 효과를 반감시켜서 8월 달에 한국은행이 어쩔 수 없이 빅스텝을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우려를 제가 표명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내놓은 대책인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왜 그렇게 보시는지.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정부 쪽에서 내놓는 물가 대책은 대부분이 유류세이나 또 관세이나 특히 뭐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죠. 예를 들면 돼지고기, 커피, 콩 뭐 이런 걸 관세 인하를 통해서 이제 가격을 통제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뭐 개별 소비세 인하를 연장해서 자동차 세금을 인하하고자 하고 이런 식으로 일부 품목의 가격을 끌어내려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을 단기간에 억제하려고 하는 게 정부 측의 정책인데요. 이게 이제 근본적인 처방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의 인플레이션은 공급 측 요인으로 공급이 부족해서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서 물가가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요. 지금 정부가 인위적으로 세금을 깎아내고 가격을 줄여버리면 수요가 다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이 부족해서 수요가 올라가면 수요를 감당 못하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건데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수요를 끌어내리게 되면 공급이 부족할 때 수요가 올라가서 가격이 상승하는데 수요를 줄여버리면 가격은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오히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해서 수요를 깎아내려고 해야 되는데 가격을 못 올라가게 가격을 끌어내리니까 수요는 안 줄어들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해도 수요는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최근에 시즌이 지금 휴가철 이제잖아요. 이런 부분과도 연계가 돼 있을까요? 지금 휴가철에서 방역이 우리가 이제 5월 달에 풀렸으니까 보복 소비 욕구도 크고요. 그다음에 휴가철이고 날씨도 지금 더워지고 이러니까 또 베이케이션 욕구도 크고 그런 걸로 이제 수요도 가뜩이나 올라가는데 이제 특정 품목 특히 유류 같은 경우는 유류 공급이 전 세계적으로 부족하니까 지금 유가가 치솟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가격이 오르는 대로 놔두면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게 돼 있는 건데 그래서 가격은 잡히는 건데요. 정부가 가격을 의도적으로 붙잡아 놓으니까 수요가 안 꺾이는 거죠. 그런 부분이 오히려 한은의 금리 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까지도 그래서 한국은행이 어쩔 수 없이 빅스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재정 정책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우려를 그런 또 우려의 시선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홍 교수님 사실 저희가 아까 홍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니까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항상 생각을 하게 되는데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75bp를 올릴 수도 있다, 또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올릴 수 있다 보세요. 최근에 1분기 역성장, 2분기 역성장에 하면서 경기 침체로 들어간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그 미국 연준이 약간 실기를 했다는 평가가 많이 있죠. 타이밍을 놓쳤다. 그래서 초반에 좀 강하게 나가서 인플레이션을 초반에 조금 기선제압을 했었어야 되는데 약간 실기를 했다라는 지적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연준은 어쨌든 간에 통화정책의 목표를 사실 통화정책의 목표가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을 맥시마이즈하고 고용을 최극대화하고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이제 두 가지 연준의 목표인데요. 이 두 가지 목표 사이에 사실 밸런스가 언제나 딱 똑같았던 건 아닙니다. 연구를 해보면 사실 어떤 때는 물가에 굉장히 엣지를 뒀던 때 있었고요. 반대로 성장에 방점을 찍었던 데도 있었죠.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볼커 의장이 그렇게 굉장히 볼커. 유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물가에 방점을 둔. 최근에 연준의 기조는 어쨌든 간에 물가 쪽에 방점이 아주 강하게 찍혀 있는 것 같고요. 결국 그런 의미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랑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얘기. 우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할 수가 거의 없잖아요, 사실. 그러면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벌어지겠네요. 네네, 금리 격차가 조금 벌어지겠지만 네. 이제 결국은 이제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네네. 그것이 가져올 이제 후폭풍들을 네. 저희가 주시를 해야 되는 거지 그 않습니까? 후폭풍이 뭐 대표적으로 외화 유출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뭐 저희가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간에 저희는 지금 경제 펀더멘탈 자체는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외화 유출이 저희가 90년대나 2000년대 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 봤던 그런 급격한 갑자기 급격한 외화 유출이 일어난다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천천히 조금씩 이제 투자 자금들이 해외로 다시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것이 다시 환율을 밀어 올리게 될 것이고요. 환율이 밀어 올려지면 다시 물가, 왜 수입재 같은 것의 가격이 비싸지니까. 올라가면서 물가가 다시 밀어 올려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죠. 홍수님 어떠세요? 지금 아까 1%포인트 이상 미국과 우리 금리 격차가 벌어진 적은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벌어질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미국은 그 여러 가지 실물 경제 이런 것이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기축통화국으로서 이러한 그 물가를 금리로 잡는 사례가 많았던 겁니다. 사실은 그 이렇게 한번 금리하면은 뭐 2% 내지 어떤 심지어 2007년도에는 그 기준금리를 4%포인트까지 올린 적도 있고요. 그래서 금리를 통해서 어떤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욕구고 또 그게 아주 유효적인 또 정책 수단이 될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 지금 금리를 가지고 이러한 그 이 물가를 잡는 데 아주 여러 가지 요소가 제한적인 게 많습니다. 우리가 우선 이런 미국과 금융 시장과의 기반부터가 틀리고 그렇죠. 자본시장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 금리를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상당히 위험 요소가 있고 실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다른 스텝을 밟아왔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미국은 사실은 이 사이클이 증폭이 이렇게 여러 가지 20년을 보면 이렇게 증폭이 커요. 우리나라는 그 증폭이 짧습니다. 작아요. 네, 이렇게 짧게 그 지금까지 걸어온 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나라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물가가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결국 뭐냐면은 실물 경제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지금 현재 반도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수출이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요. 또 그 이외에 에는 마이너스가 요새 무역 적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무역에서 실제로 경쟁력이 있다고 그러면 물론 무역 적자라는 건 수출만이 아니라 수입까지 합해서 한 거지만 수출 자체도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 풀리면요 환율도 풀리고 이런 여러 가지가 풀려 나갈 수 있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로 물가를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그야말로 요새 정부가 나오는 것은 규제를 풀고 조세를 지금 완화해줘서 민간 주도 경제를 일으켜서 근본적인 해결을 찾자고 하는데 지금 갖고 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대책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당장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 모든 이런 그 경제의 지수들은 선제적으로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진짜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러한 경제 구조에서 다 이렇게 반영이 된다면은 미리 우리나라는 더 안정화 추세를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금리는 어느 정도 폭으로 올리는 게 더 현명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금리는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차이를 1%포인트 이상을 안 둔 이유는 우리가 개방 경제 체제에서 어느 정도 따라가주지 않으면은 자본시장이 와야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미 14조의 주식이 지금 막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매도했지 않습니까? 계속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잘못 이 폭을 우리의 이자가 그렇다고 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따라는 가는데 지금 몇 년 사이는 우리가 더 높았잖아요. 이자율이. 그렇다고 그 추세가 그대로 우리는 높은 상태에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크로스 상태에서 따라가는 추세로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너무 벌어지지 않겠네요. 벌어지지 않으면서 그렇죠. 적당한 거리감을 갖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1% 정도는 우리나라의 나름대로의 경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외국 자본이 바로
그 여러 가지 요소로 투자를 해온 것이지 단순히 이자만 갖고 지금 뭐 투자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1% 정도는 지금까지 과거를 보면 크게 우리의 영향은 없었던 것도 봐서 미국이 그렇게 올리면 우리도 따라는 가는데 그렇게 우리가 뭐 거의 같은 쪽으로 따라가지는 않고 밑으로 따라갈 확률도 있다. 지금 현수막에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어쨌든 역전은 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75bp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외화 유출, 자본 유출을 걱정하게 되고 최근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 치우는 모습 속에서 환율은 또 계속 오르다 보니까 외화 유출이 어느 정도 심각할 것인가가 더 큰 문제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자본 유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과거에 그 지금 금리가 역전된 경우가 한 3번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1999년부터 2001년까지도 역전이 됐었고요. 2005년부터 2007년까지도 역전이 됐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2018년부터 2020년의 경우에도 역전된 경우가 있었으나 저희가 자본 유출은 없었습니다. 네, 3번 다요. 예, 3번 다. 3번 다 이제 주식시장, 채권시장 합쳐서 자본 유출은 없었습니다. 자본 유출 없었고요. 실제로 그 자본 유출이 있는 경우는 경제 위기 조짐을 보일 경우에 하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에 그 경제 위기의 조짐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은 현재 보시면 그 2022년 1사분기 말 현재 순대외 채권,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이 가지고 있는 채권에서 채무를 뺀 그 순대외 채권이 무려 그 4,275억 달러가 넘을 정도의 그 순대외 채권국입니다. 순대외 채권국일 뿐만 아니라 GDP 대비 대외 채무 비율도 2022년 1사분기 말 현재 36.4%, 그다음에 대외 채무 중에 단기 외채 비중도 26.7%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22년 1사분기 말 기준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 비율도 38.2%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외 지급 능력도 양호한 상황입니다. 단기 외채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으로 지불을 갚고도 남을 수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채권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우리도 외화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외화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요. 혹자는 우리가 지금 현재 무역 수지가 지금 적자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우려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의 그 무역 수지 적자 패턴을 보면 수출의 경우는 작년 동기 대비 저희가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출은 양호한데요. 무역 수지 적자가 난 이유는 그 환율,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에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서 그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왔을 뿐이지 수출은 용이하고 그 에너지 가격 상승이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그다음에 석유 감산 뭐 이런 걸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온 거기 때문에 뭐 자본 유출을 급격한 경제위기가 와서 급격한 자본 유출이 있을 거라고 우려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수출이 좀 지난해 워낙 또 좋았고 지난해 사실 우리 경제에서 제일 잘 됐던 건 수출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상대적으로 수출이 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뭐 기저효과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도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수출이 좀 둔화된다고 가정하고 아까 말씀하신 수입의 요인은 해결이 좀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봤을 때는 당분간 무역 적자는 좀 길게 간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당분간 이제 뭐 에너지 가격이나 환율 상황 이 어떻게 좀 안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 무역 적자는 좀 지속될 거로 보입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가 외환 보유액이 줄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4개월 연속 줄었다 이런 기사들 많이 노출이 됐는데 그런 것들은 걱정할 만한 요인이 아닌가요? 외환 보유액이 이제 최근에 줄었던 것은 뭐 일종의 그 환율 관리를 위해서 일부 이제 외환 보유액을 이용해서 환율 방어를 위해서 사용해서 줄었다는 당국이. 지적이 있고요. 당국이. 그렇지만 이제 그 외환 보유액을 이용해서 환율을 방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우리나라의 그 환율 원화 가치 평가 절하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고요. 그 미국의 그 긴축적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미국이 세계 주요 6개국 통화에 대비 미국 달러의 평균적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인 미국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보게 되면 작년 1월 대비 미국의 달러 가치가 17%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 6개국 통화에 대비 미국의 달러 가치가 17%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원화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저희가 외환 보유고를 이용해서 원화 가치를 방어하겠다고 이렇게 외환 보유고를 낭비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외환 보유고 뭐 이제 환율 방어할 환율 방어하겠다고 외환 보유액을 팔아서 낭비할 필요 없기 때문에 외환 보유 감소를 뭐 이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고 환율 방어를 위해서는 결국은 저희도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저기 아까 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금리 격차가 뭐 1% 이상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쫓아가면서 인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홍 교수님, 사실 최근에 환율 걱정 많이 하세요. 1,300원도 넘나들고 있다 보니까 과연 환율 상단은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며 앞으로 환율 조짐, 그 흐름 이런 거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환율은 당분간은 그 원화 약세가 지속될 거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지금 두 분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보고 있고 지금 저희가 아까 이제 2008년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환율이 2009년도에 한 중반부에 한 1,400원대까지 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1,400원대면 저희가 그 아시아 외환위기 때 이후로는 가장 높은 환율이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환율이 이제 그 전에 900원대에서 시작해서 1,400원대 갔다가 다시 이제 1,100원대에서 안착을 다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근데 그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은 환율 입장에서 보면은 그 달러의 강세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저희 경제에 굉장히 악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물가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금리가 계속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낮게 형성되는 상태로 지속이 된다면 그런 것도 환율에 또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네, 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가 그 환율에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은 이제 금리뿐만은 아닌 것이 저희 학계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이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제가 펀더멘탈이 한국은 괜찮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세한 수치를 석병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크게 이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환율이 높음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받게 되는 수출 경쟁력 저하라던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의 안 좋은 측면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물가에 있어서도 안 좋은 측면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런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홍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환율은? 지금 그 환율이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무역이 수출이 우리 국제 경쟁력 약화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아까 우리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것도 비중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 또 그다음에 지금 뭐 요새 그다음에 괜찮은 게 오히려 석유를 팔아서 벌어들이는 게 두 번째 순위예요. 품목으로 보면. 우리가요? 네, 우리나라가 원유를 사지만은 석유는 팝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이제 효자가 되고 있는 건데 그건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그 가격이 올라서 예전에 사왔던 거에서 이제 정지해서 파는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건데 그 이외에는 지금 현재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국제 경쟁력 약화에 따라서 지금 우리의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그러면 반도체가 그렇게 큰 비중이 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그러냐? 지금 이 경제가 세계적인 경제가 안 좋으니까 전자제품이든 여러 가지 반도체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그 수급 관계가 언제 이게 회복될지는 아직은 그 세계적인 경제에 함께 가야 되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즉각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고요. 그런 그 수출 동향이 곧 우리의 그 외환 보유고에도 있고 요새 한 80조 정도 쓴 그 외환 보유고는 물론 의도적인 환율도 뭐 막 의도적으로 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우리가 있지만은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이 있다 하는 그 진단이 나온 거가 있어서 줄어들지만 그거 가지고는 우리는 태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외환이나 모든 것들이 하면 결국은 국제 경쟁력을 위한 정부의 그 이 정책이라는 게 규제와 세금뿐이 없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또 기업이 할 수 있는 분위기, 그다음에 과도한 노동시장 같은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이런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것들을 해줘야 복합적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경직적인 이러한 사회, 또 그야말로 국제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많이 갖고 있거든요. 풀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것이 종합되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가 세계가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는 풀어 나가려면
그런 우리나라만의 어떤 해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반도체는 이런 것도 뭐 여러 가지 경영 효율을 위해서 뭐 투자를 했는데 뭐 세액을 뭐 해준다 이렇게 하지만 규제도 풀고 그렇죠. 풀어야 될 것들은 좀 풀어야 된다. 근데 반도체 시장 자체의 수요 국감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 있어서 네, 이런 걸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네. 사실 이렇게 계속 지금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의 핵심에는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물가를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가 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요즘에 계속 뒤따릅니다. 거기에는 또 경기 침체라는 요인이 들어가 있을 텐데 우리 경제를 보는 시선도 좀 어두워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도 지금 경기 침체 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초입에 있는 것인지 해석들이 좀 다른데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 현 상황은 저는 침체 국면에 들어와 있나요? 아직까지 침체 국면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현 상황에서 이제 물가 상승률은 높지만 뭐 여전히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2% 후반대로 주요 기관들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침체 상태로 들어오지는 않았으나 그 물가를 조기에 잡지 않으면 저 침체로 진행돼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를 수반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로 더 악화된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 한국은행에서 계속 요번에 빅스텝 단행하고 주요 그 정책 결정자들이 언론에 나와서 무슨 비용을 치르더라도 이제 물가 상승을 억제하겠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그래야지만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각종 그 물가 상승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소비를 억제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거든요.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소비를 억제해야만 이제 수요가 내려가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죠. 물가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려스러운 점은 정부에서 계속 특정 품목의 가격을 통제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예대 마진을 낮추라고 대출 한국은행에서 금리 기준금리를 올렸으면 당연히 대출 금리가 올라갈 거를 예상하고 올린 건데 정부가 나서서 대출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 이렇게 되면 원래 대출 금리가 올라갔을 때보다 대출은 적게 줄어들고 저축은 적게 늘어나고 그러면 소비는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엇박자가 날 수 있으니. 그런 것을 이제 유의하는 것이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을 막는 것으로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아니다. 우려는 된다는 우려는 되죠. 물가 상승을 재빠르게 억제하지 못하면. 허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석병훈 교수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코로나가 이제 아직 종식은 되지 않았지만 소비 측면에서는 확실히 코로나의 효과가 예전보다 확실히 제한적인 것 같고요. 소비가 좀 살아나는 측면이 있었고 아마 저희가 한 2분기 정도의 그 GDP 갭이 이제 다시 양으로 포지티브하게 전환이 됐다라고 하는 이제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는 아니고요. 다만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를 생각해보면 결국 물가지 않습니까? 물가가 당분간 잡히지 않는다면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조금 긴축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어떤 높은 가계부채나 기업부채 같은 문제들이 향후에 수요를 더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물가가 얼마나 빨리 잡히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기용 교수, 석병훈 교수, 허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스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